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맞아요. 그 상태 변화에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지에 대해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출입이라는 단어를 꺼내다 보면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그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랑도 상당히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것은 우리 열과 우기생활 파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열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쵸?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입자의 운동을 결정해주는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입자 운동을 결정하는 에너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의해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열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온도가 높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해질 거야.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지금 당장 지금 연속해서 찍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바로 전 파트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액체는 비교적 활발했었고, 고체는 제자리에서만 진동한다 그랬지. 따라서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요렇게도 우선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열 에너지가 적다는 것은 당연히 그 물질의 온도도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물질의 온도가 낮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도 둔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질 거야. 자, 아까는 입자를 4개씩이나 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 정도만 그려보도록 할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고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썩 달라붙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만 조금씩 운동을 한다,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액체 같은 경우는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게 배치가 되어 있고, 불규칙적임과 동시에 입자의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활발해 버려요. 그쵸? 따라서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가장 양이 적을 거고, 두 번째가 액체가 될 거며, 가장 많은 것이 이렇게 기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 여기 밑에 한번 써볼까? 여기가 이제 고체, 두 번째가 액체, 세 번째가 기체가 될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존재할 거고, 제가 지금부터 그림과 함께 그래프적인 설명으로 가고 싶은 것은 물질을 가열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용들, 가열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내가 여기서 필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가열 곡선은요, 우리가 고체의 물질을 가장 먼저 가열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야. 가볼게. 저는 책에다가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따로따로 그려놨지만, 여기다가 한 번에 저는 그려볼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한번 그려볼게. 오른쪽에 공간이 애매하겠지만 가볼게. X축에다가는 시간을 집어넣을 거예요. 스몰 t. 그쵸? Y축에다가는 온도를 집어넣을 거야. 라지 t, 온도. 이해됐죠? 그래프의 모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를 이제 우리는 구간별로 다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마지막 다섯 번째 구간까지 어떤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될 거야.
가장 먼저 고체를 가열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에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만 존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겠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제가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면은 고체로 존재하던 물질이 액체로 변화하면서 두 물질의 상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구간인 거야. 자, 그럼 대답해 볼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 변화의 이름은 융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얼음이 녹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지? 이 지점에서 얼음이 언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지점은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점? 녹는 점. 알겠죠? 그리고 완전히 액체로 다 되돌아 버리게 된, 바뀌게 된 이 친구는 가운데 구간에서 다시 액체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을 거고, 또다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등장했어. 그 이유는 방금 왼쪽에서도 공부를 했다시피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어떠한 물질과 기체 상태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체화, 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는 물질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보글보글 끓고 있겠지. 그래서 이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무슨 점? 끓는 점. 이해됩니까? 그쵸? 그리고 가장 마지막을 우리는 기체 상태이다. 요렇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쌤, 그래프 이해가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보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게 각각의 구간별, 각 구간별 물질의 상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가나, 다라, 마 요렇게 쓰면서 물질의 상태가 두 가지 이상인 곳, 어디랑 어디라고 봐야 돼?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필기했던 두 번째 구간과 그 다음 네 번째 구간은 고체랑 액체랑 기체로 두 가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온도를 적어준다면 물질의 녹는 점과 그리고 물질의 끓는 점의 온도를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상식도 없는 분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 물은 여러분 0도에서 얼고 0도에서 녹아요. 녹는 점은 0도일 거야. 물 기준으로. 끓는 점은 100도죠. 그쵸? 요거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필기하고 싶은 것도 사실 요거예요. 물 기준으로 물의 녹는 점은 0도일 것이고 물의 끓는 점은 100도일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가 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있잖아, 내가 상태 변화 파트에서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일반적인 물질이랑 그냥 H2O, 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지금 얘를 만약에 부피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너네들한테 물어볼 건데, 만약에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점점 가열하게 되면서 부피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고체보다 액체의 부피가 더 크고요, 액체보다 기체의 부피가 더 커집니다. 그쵸? 따라서 일반적인 물질은 부피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일반적인 물질이 아니라 그냥 H2O,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히려 얼음 상태에서 물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부피가 처음에는 감소하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기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피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사실 별 5개짜리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올 거고, 혹은 수행평가, 혹은 단답형 문제로도 무조건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융해하는 지점과 기화하는 지점. 즉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상태 변화하는 그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태 변화 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우왕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네. 여기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그치? 여기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끈 거 아니야. 불을 딱 끄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계속 나는 얘한테 끊임없이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해됩니까? 계속 가열 중이에요. 이해됐죠? 계속 가열 중인 거예요. 쌤, 근데 저희는 계속 가열 중인데 얘는 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우리 아까 전에 이러한 단어를 이야기했을 거야. 인력이라고 하는 단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인력이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계속 가열하는데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인력을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인력을 끊어내기 위함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현재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융해랑 기화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 두 번째, 여기는 그냥 나는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아. 그냥 나는 점점 그냥 계속 가열만 하고 있을 뿐이야. 뜨거워지고 있을 뿐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즉 상태 변화하는 지점에서 왜 온도가 일정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요렇게 상태 변화하니까요.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해서. 이해됩니까? 네, 요렇게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을 어느 정도 알아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 잘 봐요. 5번째.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나는 계속 가열해주고 있다. 즉, 나는 계속 이 물질을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올려놨다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딱 올려놨는데 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녹았고 갑자기 기체가 되어 사라졌어.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온도가 점점 오르네. 그럼 입자 운동 어떻게 돼야 돼? 점점 활발해지겠네. 그지? 내가 따로 열을 공급해주고 있지 않다면. 그지? 그럼 열 에너지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네. 그지?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융해가 일어나거나 기화가 발생할 때, 그쵸? 즉 온도가 올라갈 때 일어나고 있는 상태 변화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융해가 일어나거나, 그죠? 그 다음 기화가 일어나거나, 하나 또 있죠? 승화가 일어나거나. 여기서 말하는 승화는 어디서 어디로서의 승화야? 고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의 승화는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잘 봐요. 내가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융해가 일어난 다음에도 온도가 또 올라가고 있죠. 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온도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 소리는 이 물질은 열 에너지의 양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열 에너지가 많아진다.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나는 따로 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지 않지만 온도가 올라가려면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흡수해야 되겠지.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융해가 발생하거나 기화가 발생하거나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서의 승화가 발생할 때는 주변에 있었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비 오고 있거든요. 내일 기온은 무조건 조금 낮을 거예요. 왜? 기화함과 동시에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싹 다 한번 지워보고 요거를 이제 반대적인 거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 반대적인 거는 조금 독특해. 뭐가 독특한지 말해줄게. 봐봐. 3번이죠? 3번은 이제 냉각곡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냉각곡선. 자, 여러분, 냉각곡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재밌는 게 기체에서부터 냉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액체를 주로 냉각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액체를 냉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가열 곡선보다는 조금 짧아요. 조금 짧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X축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간, 스몰 t, Y축은 여전히 온도, 대문자 t, 라지 t예요. 온도 분포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 둘, 세 개만 존재합니다. 공부하기가 조금 더 쉽겠지? 그치? 가보자. 얘는 첫 번째 구간,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이 있을 거야. 첫 번째 구간에는 액체를 냉각한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액체 상태만 존재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등장을 했네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액체인 상태랑 또 다른 물질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는 다시 고체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은 경향성 자체가 액체에서 고체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응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물질이 응고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좁아서 여기다가 쓸게요.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녹는 점. 이해됐죠? 자, 전 똑같은 필기를 또 안 하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아까 가열곡선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는 것들 5가지 쭉 썼죠? 그거 똑같이 물어봐요. 각 구간에서 물질의 상태는 어떤지, 부피는 어떻게 될 건지, 공존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뻔한 내용들은 여전히 또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이 냉각곡선에서 우리가 특히나 더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조금 제가 생략을 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필기 2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냉각곡선은요. 제가 특히 요거 필기하고 싶어요. 물질의 어는 점과 그리고 물질의 녹는 점은 항상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즉 여러분 얼음은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얼어요. 그리고 몇 도에서 녹아요? 0도에서 녹아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도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쌤, 응고가 일어나고 있는 녹는 점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네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등장을 했어. 여러분 얘도요, 요렇게는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지점에서 상태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돈을 열심히 막 쓰는 거야. 살짝 썼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쓴 돈들을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약간 다른 측면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살짝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이거를 이제 살짝 좀 고등학교 내용을 가지고 오자면 아까 이거는 이제 가열 곡선에서도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응고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할 때 혹은 이제 에커도 있을 수 있긴 있어요. 승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입자가 열 에너지를 주변 공간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아까 가열곡선에서는 입자가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 흡수하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까 온도를 더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구간이 발생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해됐죠? 요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부터 물어볼게. 쌤, 얘는 왜 액화가 안 나오나요?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액화라고 하는 현상은 안경 쓰신 분들은 조금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더운 여름날 갑자기 시원한 곳에 들어가도 안경이 습기가 찹니다. 그쵸? 그리고 완전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곳에 들어가도 갑자기 습기가 확 차죠. 맞아요. 즉 여러분이 액화라고 하는 것은 딱 온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액화는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습도에 따라서 조금 크게 달라집니다. 습도의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로 급격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저 냉각 곡선 그래프에서 따로 영향이죠?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나봐요.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저 그래프에서 정확한 지점을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액화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얘도 이제 요거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일반적인 물질들과 물,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부피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 당연하게 일반적인 물질들, 물을 제외한 철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물질들은요, 응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는 무조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합니다. 쪼그라들어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인 물질 말고 H2O,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히려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쓸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이 다음은 물에 대한 냉각 곡선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물에 대한 냉각 곡선이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부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물질을 그럼 여기에는 뭐라고 쓰나요? 그런 거 그냥 안 써 있는 거야. 다음은 냉각 곡선이다. 요렇게만. 그러니까 물은 물이라고 알려주는데 물이 아닌 친구들은 그냥 안 알려줘. 그냥 안 써버리는 거야.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 요런 느낌이겠지. 이해됩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또 이렇게 5번째로 설명하고자 할 건데 이 냉각 곡선에서 발생하고 온도가 내려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태 변화는 첫 번째가 이제 응고, 두 번째가 액화, 세 번째가 승화가 있겠죠. 근데 이 여기서의 승화는 어디서 어디야? 고체에서 쏙
기체에서 고체죠.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의 상태 변화겠죠. 승화. 여러분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이해되나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는 이것만 설명해도 이해를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쌤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싶으시다면은 저한테 오셔서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열곡선과 냉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느냐?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굉장히 빡세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게 내가 왜 간사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진짜 뒤지게 더운 여름날 되면은 와, 에어컨 발명한 캐리어는 진짜 역대 최고의 인물인 것 같아. 근데 한겨울이 되면은 그 정도인가 캐리어? 이런 생각하죠. 맞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어컨의 원리예요. 에어컨. 그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에어컨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쭉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실외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쵸? 실외기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안쪽에다가는 냉방기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냉방기. 그 다음 얘는 실외기야. 자,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냉방기를 켜서 뭘 하고 싶어? 시원하고 싶어. 그쵸? 즉 우리는 이 냉방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온도를 어떻게 하고 싶죠?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방금 전에 공부했으니까.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려면 어떤 상태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융해, 두 번째가 기화, 세 번째가 승화가 있겠지. 그런데 에어컨의 원리는 사실 이렇습니다. 무슨 원리냐? 바로 집 안에서 기화가 발생해요. 기화가 발생합니다. 무슨 소리냐? 완전 꽉꽉 압축시켜가지고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 놨다가 얘를 집 안에서 갑자기 기체로 바꾸면서 기화시키는 거야. 그럼 주변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쫙 낮아지겠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그 다음 그렇게 시원하게 기체로 만든 다음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은 그 기체를 다시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실외기 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럼 실외기에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졌지만 여러분 기화할 때는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쵸? 굉장히 강한 열을 잔뜩 머금은 기체가 실외기 쪽으로 가. 그럼 실외기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여기서는 주변의 온도를 높게 만들어주는 상태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즉 방금 전에 기체화되었던 그 가스를 여기서는 다시 액화하는 거예요. 액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즉 기체 상태로 존재했던 어떠한 가스를 다시 액체 상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에어컨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어컨의 원리예요. 혹은 냉장고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원하게 만드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뜨끈뜨끈한 장판도 좋지만 보일러 틀어가지고 그 방바닥에 지지고 있으면 참 기분 좋잖아. 그쵸? 그 보일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면 쉽게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바닥에 이렇게 호스를 깔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 연결해 놓는 거야. 연결해버려. 여기 땅바닥이야. 땅바닥이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여기가 이제 보일러거든요. 여기가 이제 보일러예요. 여기가 보일러면 여기서 물을 뽀글뽀글 끓여. 물을 끓여.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 기화합니다. 너무 좁나? 그냥 쓸게요. 그래서 기화예요. 즉,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어떠한 물질을 기체로 바꿔줘. 자, 그럼 여기서 주변의 온도 어떻게 되겠어? 뚝 떨어지겠지. 일부러 다른 색깔로 쓴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서는. 알겠죠? 아니다. 맞춰 쓸게요. 쏘아리. 여기서는 기화예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어떠한 물질을 기체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보일러에서는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만들어진 기체를 이 보일러 호스 안으로 쭉 보내요. 그럼 그 기체가 쭉 따라가겠죠. 근데 방 안은 아직 어때? 차가워. 내가 말했죠? 온도차 때문에 급격하게 액화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보일러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 액화하는 일이 발생해. 자, 액화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물질이 다시 액체 상태로 변화하게 되면서 주변의 온도를 올릴 거예요. 즉,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 방바닥 쪽으로 열 에너지를 뿜뿜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다시 쭉 타고 들어온 그 액체를 다시 보일러로 보내요. 그럼 보일러에서는 다시 끓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요게 바로 상태 변화 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저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 바로 전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상태 변화랑 그 다음 열 에너지 파트까지 모두 다 섞어서 줄글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 요거는 제발 부탁이지만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최종 정리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상태 변화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상태 변화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가열할 때, 냉각할 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열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더라. 그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한 공간들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물질의 부피도 일반적인 물질에 한해서는 팽창하겠죠. 그쵸?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게 될 거예요. 입자 사이 거리도 멀어질 거야. 그쵸?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나오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작아지겠죠. 혹시 모르니까 필기해줄게, 얘들아.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N극과 S극이 달라붙을 때 쓰는 이름이죠.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 그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인력이 작아지게 될 것이고, 자, 요거 조금 중요할 것 같아. 입자의 배열은 오히려 불규칙적으로 변하죠. 불규칙적. 그지, 얘들아? 요거 너무 중요해. 오케이?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오히려 흡수해요. 그래야 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다? 주변 공간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주변의 온도가 내려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친구들이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갈 때는 녹는 거, 융해가 있다 그랬죠. 즉 융이할 때는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요. 두 번째, 기화할 때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요. 자, 그 다음 승화할 때도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요. 근데 어디서 어디로 갈 때입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주변의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이해됩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두 번째, 온도가 낮아질 때 발생하는 상태 변화입니다. 나 이렇게 글씨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안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즉 여기서 입자의 운동은 오히려 둔해지죠. 둔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피는 오히려 작아질 것이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지겠지? 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인 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그죠? 그리고 입자의 배열 자체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온도가 낮아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주변 공간으로 방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이 열 에너지를 어디로 방출한다 그랬어? 주변으로.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힘들다 힘들어. 자, 그러면서 상태 변화의 예시에는 뭐가 있는지 뭘까? 알아요. 응고. 액체가 돼요. 액화. 승화가 돼요. 승화. 근데 어디서 어디로 변화하는 승화입니까? 기체에서 고체요. 그죠? 요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강의했었던 상태 변화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파트에서는 더 많은 예시들이 나올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깨우친다 하더라도 예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태 변화 파트까지 우리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제 풀이 열심히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암기가 가장 주가 되는 파트가 될 것 같으니 충분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